과거 뉴스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 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에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예진 씨 요즘 이 패션이 유행이라는데 알고 계세요? 어떤 패션이요? 맞아요. 요즘 저런 스타일이 되게 힙하잖아요. 그렇죠. 스우파에서도 많이 나왔고. 좀 보셨나 봐요. 봤죠.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과거엔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네, 맞아요. 자, 그럼 오늘은 2월 18일부터 2월 24일까지 한 주간의 과거 뉴스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2월 18일의 뉴스부터 함께 보시죠. 1930년 2월 18일 당시 로웰 천문대 보조원이던 클라이드 톰보는 명왕성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그 명왕성을 보조원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렇죠. 가끔 이런 발견이 있죠. 네. 이 발견 당시에 클라이드 톰보가 24살이었는데 학사 학위도 없었던 그냥 학생이었어요. 대단한 발견이죠. 이후 우리가 태양계의 순서를 수금지화 목토천해명으로 외웠듯이 명왕성은 태양계의 9번째 행성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그러나 2006년 국제천문연맹이 새롭게 행성의 정의를 정하면서 명왕성은 행성에서 제외되고 말았습니다. 정의가 새로워지면서 명왕성이 빠지게 됐다고요? 네. 왜 이유가 빠진 거죠? 당시 합의한 행성의 정의는 첫째, 태양을 공전하고 둘째, 구 형태를 유지하도록 충분한 크기와 무게를 가질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력이 아주 강해서 그 궤도 주변을 깨끗이 청소할 수 있는 천체로 요약되는데요. 명왕성은 궤도 주변 천체들을 말끔하게 청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외소 행성으로 분류됐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 행성으로 인정받아 왔던 만큼 아쉬운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처럼. 그렇죠. 사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네. 이 명을 빼고 배우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또 이제 정말 라떼가 된 거예요. 그래요? 자, 하지만 그렇게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미국에서는 행성 지위가 박탈됐을 때 반대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고 지금도 여전히 행성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왕성을 발견한 클라이드 톰보는 1997년 세상을 떠나며 명왕성에 탐사선을 보낸다면 내 유해도 함께 실어달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나사는 그의 유언에 따라 2006년 인류 최초의 무인 소행성 탐사선인 뉴 허라이즌스가 발사될 때 클라이드 톰보의 유해를 캡슐에 담아 함께 보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2003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03년 2월 18일, 이날은 단 한 사람의 방화로 인한 대규모 참사, 바로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이날 오전 9시 53분경 대구 지하철 1079 열차는 반월당역을 출발해 중앙로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1호차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꺼내 불을 켜려고 망설이고 있었는데요. 맞은편에 앉은 승객들이 말렸지만 그는 결국 준비해온 휘발유에 불을 붙이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무려 192명, 그리고 151명의 부상자를 낳은 최악의 지하철 사고가 되고 말았는데요. 정말 이 사고는 저희가 잊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왜 그런 범죄를 저지른 걸까요? 당시에 범인이 우울증과 여러 병증이 겹쳐서 원래 하던 생계도 이어가지 못할 상황이 되니까 세상을 비관해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는데, 그런데 이게 혼자 가기 싫다고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거죠. 아니 그렇다고 이렇게 정말 수많은 피해자가 나왔는데 당시에 본인은 정작 살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막상 불이 번지고 나니까 그 범인은 도망쳤다고 하더라고요. 불이 처음 붙은 제1079 열차는 문이 열려 있어서 빠져나간 승객도 많았지만 반대편 선로에서 진입해 정차한 제1080 열차는 그렇지 못했는데요. 기관사와 지하철 사령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문이 닫힌 상태로 불은 순식간에 번졌고 이 열차에서 대부분의 사망자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근데 왜 문이 닫히게 된 거예요? 이게 역을 그대로 통과하려고도 했었는데 단전이 됐대요. 그러면서 열차가 움직이지 못했고, 그리고 나서 기관사가 마스터키를 뽑아서 탈출을 했고 승객들은 결국 그대로 갇히게 됐습니다. 사고 이후 열차는 완전히 불에 타 뼈대만 남았고 중앙로역 천장과 벽에 설치된 환풍기,
철길 바깥쪽 지붕들도 모두 녹아내렸는데요. 그 사이로 유가족들은 시신이라도 수습하고자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끔찍한 화재가 발생한 지 19년, 기억의 공간은 여전히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18일에는 이 밖에도 1564년 이탈리아 화가이자 건축가인 미켈란젤로의 사망, 1910년 조선 최초의 상설 영화관 경성고등연예관 개관, 1951년 네팔의 영국 독립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2월 19일의 뉴스 속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태평양 전쟁이 말기로 치닫던 1945년 2월 19일, 미군 해병대가 이오지마에 상륙했습니다. 이오지마는 일본 본토와 마리아나 제도 사이에 있는 화산섬으로 미군은 섬에 건설된 일본의 항공기지를 노렸는데요. 특별히 저곳을 노렸던 이유가 있나요? 일본 주요 도시를 공습하기 위한 공군기지로 사용을 하려면요, 이오지마를 점령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본 본토를 폭격하기 전에 이 섬을 확보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이곳은 미군의 폭격기를 감시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일본 측 또한 방어에 본격적이었습니다. 일본은 병력을 2만 명 이상으로 늘려 가능한 한 장시간 버틸 계획이었는데요. 그렇게 35일 동안 미국은 2만 8천여 명, 일본군은 2만여 명 이상의 전사자가 나올 만큼 치열한 전투는 계속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양측 합쳐서 한 5만 명 정도 되는 사망자가 나온 건데 이게 그 미군도 사상자가 어마어마했네요. 맞아요. 실제로 미군 사망자가 훨씬 많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만큼 방어도 격렬했다라는 말일 텐데 태평양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 중에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수세에 몰려 항복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상황까지도 일본군은 스스로 목숨을 던져가며 돌격해 저항했는데요. 그 결과 3월 17일 미군이 섬을 장악했을 당시엔 섬의 거의 모든 일본군 부대가 전멸한 뒤였습니다. 이게 졌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뛰어들 때는 그 군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이 끈질긴 전투 때문에 본토 공격에 100만 명 이상이 희생될 거란 예측이 나오면서 원자폭탄 투하 결정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당시에 일본의 아집이 결국엔 참사를 불러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자, 이번에는 2020년으로 한번 가볼까요? 2020년 2월 19일 세계 첫 정지궤도 위성인 천리안 2B호가 발사됐습니다. 적도 상공 3만 6천 킬로미터 고도에서 한반도를 24시간 관측하는 정지궤도 위성 천리안 2B호. 그 핵심 임무 가운데 하나는 대기 환경 관측인데요. 한반도와 주변 나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이동 경로를 관측하고 20가지가 넘는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조나 녹조 이동을 실시간으로 관측하는 임무도 맡았는데요. 2010년 발사된 천리안 1호보다 4배 향상된 관측 정확도로 적조, 녹조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원리로 해양 생태계 관측을 하는 건지 또 궁금하거든요. 이게요, 빛의 파장에 따라서 바닷속의 부유물질에 각기 다른 색을 입히는 방식으로 해양 생태 환경의 변화를 진단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천리안 2B호의 발사는 설계와 조립, 시험까지 우리 기술로 수행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했는데요. 현재 3.5톤급 정지궤도 위성인 천리안 3호도 2027년 발사를 목표로 개발 중인 만큼 성공적인 위성 강국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월 19일에는 1898년 토머스 에디슨의 축음기 특허 획득, 1977년 증권감독원 개원, 1979년 한국 호모로 국교 수립, 1993년 IT 여객선 침몰과 같은 일들이 더 있었습니다. 네, 그럼 2월 20일의 뉴스 속으로 떠나보실까요? (1963년 2월 20일에는) ROTC 제1기 임관식이 있었습니다. ROTC는 대학 재학생을 선발하고 군사훈련을 실시해 장교로 임관시키는 제도인데요. 학생 군사교육단 제도는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6년 미 육군이 처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 끝나고 남북 간 대립이 심화돼 경제 개발에 힘썼던 1961년 미국의 학군단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근데 저도 대학교 다닐 때 막 학교에서 제복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또 생각보다 근데 그게 꽤 오래된 제도였네요. 그러니까요. 그해 6월 1일 정부는 전국 16개 종합대학에 학도 군사훈련단을 창설하고 본격적으로 학군단 양성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1기부터 59기까지 22만 명의 학군 장교를 배출했고 현재 전국 118개 대학 학군단에서 8천여 명의 학군사관 후보생들이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2011년부터는 여자 대학생도 모집하고 있어 지금까지 2천 명이 넘는 여자 학군단 장교도 배출하는 진보된 제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1968년으로 한번 가볼까요? 1968년 2월 20일 일본 시즈오카현의 한 클럽 제1교포 권희로 씨가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며 한국인을 비하하는 욕설을 한 야쿠자 2명을 사살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사건 현장에서 45km 떨어진 한 온천 여관으로 달아나 여관 주인과 투숙객 13명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였는데요. 그의 요구 조건은 한국인을 무시하고 차별했던 경찰서장이 전국 방송을 통해 사과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요구 조건이 되게 특이했네요. 맞아요. 권희로 씨는 일본에서 극빈층으로 빈곤하게 생활을 하면서 제1조선인의 차별을 많이 겪었다고 해요. 그래서 쌓여있던 분노 감정을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을 한 거죠. 우리나라에는 의붓 아버지의 성을 따른 김희로 씨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시즈오카현의 경찰 본부장은 사죄의 방송을 했고 인질극은 기자로 위장한 경찰들에게 권 씨가 붙잡히면서 88시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언론을 통해 생생하게 전해진 이 사건은 제1교포의 인권과 차별 문제를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고 소설과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8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1975년 무기징역이 확정된 권 씨는 일본에서 31년간 감옥 생활을 했는데요. 그리고 1999년 마침내 조국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 밖에도 2월 20일에는 1920년 북극 탐험가 피어리의 사망, 1928년 일본 중의원 선거 첫 실시, 1962년 미국 최초의 유인 우주 비행 성공, 2007년 1600년 만에 백제 금동관 발견과 같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2월 21일의 뉴스 속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907년 2월 21일은) 나라 빚을 갚자는 운동, 국채 보상 운동을 알린 날입니다. 구한말 일본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에 차관을 제공했는데요. 화폐 정리 사업부터 근대 시설 개선, 철도 부설 등 갖가지 명목으로 제공된 차관은 결국 대한제국 1년치 예산에 맞먹는 1,300만 원에 달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의 출판사인 광문사 사장 김광재, 부시장 서상도는 국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본이 제공한 차관, 즉 나라 빚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에 의견을 모았는데요. 이들이 대한매일신보에 기사를 내고 국채를 갚는 일이 대한제국의 존속을 결정짓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리자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남자는 담배를 끊고 여자는 비녀와 가락지를 내어 국채를 갚자. 라는 목소리가 커져갔는데요. 근데 금주, 금연, 비녀 이런 것들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당연하죠. 그래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금연 같은 경우엔 당시 일본 담배가 너무 유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불매의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 결과 남자들은 금주와 단연을, 여자들은 가지고 있던 장신구를 팔아 자발적으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곧 전국으로 퍼져나간 국채 보상 운동은 당시 하층민까지 전 국민이 참여했는데요. 그 결과 국민의 노력으로 무려 2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성금으로 마련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오, 그렇다면 이 성금이 실제로 나라 빚을 갚는 데 쓰였나요? 아쉽게도 그러지는 못했어요. 이 단순한 경제적 구국 운동에서 벗어나서 국권 회복을 위한 운동의 양상으로 번져가니까 이 일본이 모금의 중심 인물이었던 양기탁을 횡령죄로 구속을 하면서 점차 국채 보상 운동은 쇠퇴됐어요. 네. 그리고 후에 모금액마저 대부분 일본에 귀속됐습니다. 코 묻은 돈, 비녀, 금연 이런 걸로 모았는데 안타깝네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요, 1960년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누군가에게는 추억, 누군가에게는 일상인 열차, 무궁화호가 1960년 2월 21일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도입 당시 최고의 특급 열차로 서울과 부산을 6시간 40분에 주파해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아니, 지금 부산, 서울은 KTX로 3시간도 안 걸리지 않나요? 그쵸, 한 2시간 반 정도면 가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만 당시에는 6시간 40분도 굉장히 빠른 특급 열차였다고 합니다. 이후 무궁화호는 수많은 사람과 물자를 실어 날랐는데요. 특히 특실, 바둑, 인터넷, 놀이방 객차, 식당차 등 다양한 열차 서비스의 추억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KTX 개통에 따라 재래선 일반 열차의 서비스 축소가 이뤄지며 이러한 서비스는 찾아보기 힘들어졌고 기존 운행 노선 역시 크게 줄었는데요. 많이 아쉬워요, 사실은. 이 통기타 메고 박장대서 웃음꽃 피우면서 해수욕장으로 달려가던 기억이. 맞아요. 기차하면 그 안에서 또 먹는 그 계란. 그렇죠. 삶은 계란과 계란을. 사이다. 네. 차창에 기대어 남몰래 흘렸던 눈물. 네. 이런 아련한 기억들이 다 혹시 남아있거든요. 선배님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네. 저희 엄마 아빠한테 들었어요. 네. 확실하시죠? 그럼요. 저 Z세대요. Z세대. 또 이 밖에는요, 2월 21일에는 1972년 남북 적시자 회담 첫 실무회담 개최, 1936년 단제 신채호 옥사, 1982년 이념서적 35년 만에 시판 허용, 1997년 한국 프로농구 출범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2월 22일의 뉴스 속으로 가볼까요? (1999년 2월 22일)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의 모든 식당은 일회용 컵, 접시, 나무 젓가락을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50평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는 일회용 봉투와 쇼핑 가방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게 됐는데요. 저 당시에도 저런 문제의식은 있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과감한 변화 아닌가요? 관련된 업체나 또 사용자들의 반발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당시에는 종이나 플라스틱이 아닌 스티로폼 용기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시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시락 판매 업체들이 정부의 지시대로 용기를 펄프로 대체할 경우 추가 비용이 10배에 달한다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2008년 도시락 업체에 한해서는 일회용기 사용 제한 규제를 폐지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정부의 친환경 정책은 규제뿐만 아니라 가정용 쓰레기 분리수거 캠페인을 통해 재생이 가능한 자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희 부모님 세대가 더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하나하나 저렇게 씻어서 차곡차곡 정리하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그 우유팩이라든지 이런 맞아요. 것도 다 씻어서 널어놓고 그러셨거든요. 최근 코로나19 확산 후 방역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일회용품 사용이 오는 4월부터 다시 전면 금지될 예정인데요. 11월부터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골칫거리인데요. 환경보호 노력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가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1978년으로 떠나볼까요? 1978년 2월 22일 보건사회부는 1978년을 부정불량식품 근절의 해로 정하고 특별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학창시절 단돈 10원, 100원으로도 입이 즐거웠던 추억의 불량식품. 하지만 그 시절 불량식품에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도 있었는데요. 1960년부터 1970년대 힘들었던 시절 나타난 비위생적인 먹거리는 어른들의 걱정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아이들을 상대로 판매를 해서 더 걱정이었겠어요. 그렇겠죠. 아이들이 사실 분별 없이 계속 먹기도 하니까. 먹으니까. 네. 그때는 단물에 그 색을 내는 색소에다가 유해 성분이 들어있는 불량 음료수를 팔거나 알사탕의 원료에 탈색제가 들어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먹었던 게 그런 거였구나. 그렇죠. 그 먹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기억력도 안 돼요. 그때만 안 먹었으면. 그렇죠. 실제 1967년 4월에 서울 중림동의 한 어린이가 학교 앞 문방구에서 빨간 주스를 사 먹고 식중독으로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이고야. 1969년 8월에는 불량식품을 몰아내기 위한 정부 조치로 보건조치법을 선포해 강력한 규제를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근절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불량식품 몰아내자라는 국민학교 권리대회가 치러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노력으로 불량식품 유통은 이전에 비해 많이 줄었지만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여전히 많은 관심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2월 22일에는 이런 뉴스뿐만 아니라 1848년 파리 2월 혁명, 1898년 흥선대원군 별세, 1732년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출생, 1810년 폴란드 작곡가 쇼팽의 출생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2월 23일의 뉴스 속으로 가볼까요?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된 2020년 2월 23일을 기점으로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가 시작됐습니다. 인천광역시 의료원 김진용 박사의 커피나 패스트푸드처럼 차에서 검진을 끝내자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건데요. 이후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발빠르게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도입하면서 현재 전국 40여 곳에서 이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방호복을 갖춰 입은 의료진 앞으로 차량이 줄줄이 들어옵니다. 창문만 열어 차 안에서 간단한 문진을 마친 뒤 열을 재고 증상이 있으면 곧바로 검체를 채취합니다.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 이른바 드라이브스루 진료소입니다. 아, 정말 그 뉴스를 전했던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죠. 맞아,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다. 그러니까요. 해외에서도 이걸 벤치마킹할 정도였으니까요. 네.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는 교차 위험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 검사자가 자기 차량을 이용해 검사를 진행한다는 장점이 있었는데요. 또 검사에 필요한 청소나 환기, 방호복 교체 등의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짧은 시간 안에 보다 많은 검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반 선별진료소는 시간당 2건, 하루 20건 정도의 검체 채취를 하는 데 비하여 시간당 6건, 하루 60건까지 가능합니다. 아, 무엇보다 저는 의료진의 감염 위험이 조금이라도 낮아진 게 참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정확해요. 네. 1930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한 드라이브스루를 응용한 2020년 한국의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그러나 최근에는 검사자와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교통체증으로 인한 민원에 사라지게 된 곳도 많은데요. 이제는 또 다른 시각에서 아이디어를 더해야 할 시점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1997년으로 가볼까요? 1997년 2월 23일 세계 최초 체세포 복제양 돌리의 탄생이 발표됐습니다. 돌리는 정상적인 수정 과정 대신 성숙한 체세포에서 채취한 유전자를 핵을 제거한 다른 양의 난자와 결합하는 핵 치환 방식으로 복제됐는데요. 277번의 실패 끝에 1996년 7월 체세포를 제공한 6년생 양과 외모까지 똑같은 쌍둥이로 탄생했습니다. 아, 아마도 역사상 가장 유명한 양이 아닐까. 그러니까요. 네. 유명인 양. 유명양. 유명양.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이 당시에 그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획기적 발전이라는 어떤 그런 반응도 있었지만 윤리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제기됐던 그런 기억이 맞아요. 납니다. 이전까지 생명 창조는 사실 인간의 영역이 아닌 신의 영역이었잖아요. 그렇죠. 돌리의 탄생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난치병 해결에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이후 돌리는 3살 때부터 노화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고 관절염과 폐 질환 등 노인성 질병에 시달리다 결국 6살의 나이로 안락사됐습니다. 저는 돌리가 1998년 새끼 암양 보니를 포함해서 모두 6마리를 자연 임신으로 출산한 어미양이었다는 점도 굉장히 놀라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니가 세계 최초의 복제양의 새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평균 수명의 절반밖에 살지 못한 돌리의 죽음은 인간 복제의 위험성을 상기시켰는데요. 여러 논란 속에 유네스코는 복제 기술 이용에 대한 윤리 협약을 만들고 세계 각국의 규제 법령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생명을 다루는 영역이다 보니 조심스러워야 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뉴스뿐 아니라요. 2월 23일에는 1904년 한일 의정서 체결, 1917년 러시아 혁명 시작, 1907년 소설가 이효석 출생, 2014년 러시아 소치올림픽 폐막과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2월 24일에 뉴스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1983년 2월 24일)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는 마스코트를 호랑이로 발표했습니다. 호랑이는 공모를 통해 제출된 진돗개와 토끼, 까치,
다람쥐 등 다양한 동물을 제치고 1위로 선정됐는데요. 조직위원회는 1984년 4월 6일 호랑이를 의인화한 아기 호랑이의 이름을 호돌이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최근에는 레트로가 유행을 하면서 이 호돌이컵이 다시 또 유행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호돌이는 죽지 않는다. 올해는 또 호랑이의 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호돌이는 얼마나 친근한지 지금 봐도 너무 귀엽고 좋아요. 지금 봐도 또 그 모양이 괜찮아요. 네. 상모 돌리는 모양새를 본따 한국의 미를 제대로 알렸다는 평을 들었던 호돌이는 각종 문구류, 생필품, 먹거리 등의 모델로 등장하며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았는데요. 달려라 호돌이라는 만화책과 애니메이션이 제작되며 올림픽 정신을 고취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제 약간 뽀로로 같은 느낌인가요? 그 당시에 네. 그 뽀로로보다 더 대단한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캐릭터가 아닐까 싶은데 아마 지금의 40대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추억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매월 15일을 호돌이의 날로 제정해서 공원이나 거리 청소를 하고 거리 질서 지키기 캠페인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호돌이는 2008년 실시된 역대 올림픽 마스코트 인기 순위 조사에서 1위 미샤, 2위 코비에 이어 3위를 차지했는데요. 한국을 대표하는 마스코트 호돌이, 호랑이의 해를 맞아 다시 흥하는 날이 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호돌이가 다시 흥할 수 있도록 예진 씨가 응원 한번 해주시죠. 제가 한번 또 검은 호랑이의 해를 맞아. 네. 우렁찬 울음소리 네. 잘 들었고요. 자, 그럼 이번엔 2010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10년 2월 24일 부산에서 여중생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저녁 7시쯤 어머니와 통화한 뒤 연락이 끊긴 이양. 이틀 뒤 경찰은 부산 덕포동 치안센터에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27일부터는 공개 수사로 전환하게 되는데요. 사건 발생 즉시 실종자 발견에 최우선을 두고 경찰관, 기동대, 방송대 등 최대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여 경찰이 관내 전과자 60여 명 가운데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한 것은 바로 김길태였습니다. 저 몽타주를 보니까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 저렇게 얼굴이 공개되는 수사가 흔했나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이 사건으로 경찰이 6년 만에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건데요. 인권 침해 논란으로 그동안 흉악범의 얼굴도 공개하지 않았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죠. 자, 그만큼 사회적으로 크게 무리를 빚은 흉악범이기도 했고 당시에 얼굴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아주 뜨거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월 6일 밤 이 양은 집에서 50m 떨어진 폐가의 물탱크 안에서 나체로 숨진 채 발견되고 말았는데요. 물탱크 안에는 석회가루가 뿌려져 있었고 벽돌들을 덮어 위장한 A양의 시신에는 목이 졸리고 성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제가 저 동네와 멀었는데도 정말 무섭고 끔찍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지금 제가 얘기를 하면서도 참혹하네요. 소름 끼치고 맞아요. 시신에서는 김길태의 DNA가 확인되며 김길태는 용의자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었고 오열 속에 이양의 장례식이 치러진 다음 날 김길태는 부산 사상구 덕포시장 근처에서 검거됐습니다. 사건 발생 15일 이양이 숨진 채 발견된 지 5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검거가 이렇게 상당히 늦어진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 지역에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CCTV가 한 대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건 이후에 동네 정비를 통해서 범죄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노력이 많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사실 곳곳마다 CCTV가 있으니까 그렇죠. 개선이 됐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2월 24일에 또 다른 사건들을 살펴보면 1955년 스티브 잡스의 출생, 1973년 서울 부산 첫 우편 전용 열차 등장, 1961년 한국과 필리핀의 무역협정 조인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뉴스 역주행을 해봤는데요. 특히 저에겐 아름다운 오늘을 선물해 주신 많은 분들을 되돌아보게 하는 아주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유튜브 사진관에서 만나요. 모든 역사는 한 장의 사진으로 남는다. 뉴스로 추억을 소환하는 레트로 감성 라떼 맛집. 뉴스와 함께 세상 모든 것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인생이 뉴스다. 우리의 인생 사진을 만나볼 수 있는 유튜브 사진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라떼 월드. 야.
유튜브 사진관을 시작해 봤는데요. 네. 어떻게 다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 그럼요. 내가 오늘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왜요? 네? 왜요? 왜겠어요? 우리 식구들과 함께 하는데 안 신나세요? 저도 신나죠. 저도 신나요. 왜요? 아, 죄송한데 신나는 걸 넘어서서 파에 바람든 것 같은데요. 예. 아니 그런데 또 제가 진혁 씨랑 지난주에 처음으로 방송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또 새로운 패밀리인데 네네. 또 공부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막 지식인에다가 진혁 씨에 대해서 막 찾아보고 그랬는데 지식인이요? 네, 지식인에다가 찾아봤는데 거기에 글쎄 아니 YTN 뉴스를 보다가 너무 잘생긴 분이 계셔가지고 그거를 봤더니 어머 여기 있잖아요. 여기. 어머 어머, 너무 뭐야? 잘생기셔서. 이 아나운서 누구냐고. 아니 잠깐만 나도 처음 보는데? 우와. 뭘 처음 봐요? 본인이 올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 죄송한데 주작 아니에요? 아니 약간 진짜 그런 내가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아니, 저희 근데 지식인에 누가 질문 올리고 막 그랬다니까요. 뭐라고요? 변기수 씨 팬카페가 있나요? 누가 이렇게 올렸는데 예 있습니다. 이름은 뭔가요? 네, 화장실 변기수. 예. 진짜 예전에 내 팬카페 이름이 화장실 변기수였거든. 진짜요? 와, 진짜 그렇게 아니 떴었어요. 근데 요즘에 그 기수 씨는 힙쟁이로도 요즘 잘 나가고 계시잖아요. 예! 아, 저도 바로 요즘 나온다. 많이 보고 있어요. 할 말 다 하죠 내가. 그러니까 항상 좋아요 누르고. 아, 저 그 랩도 좀 직접 예. 들어보고 싶어요. 랩이요? 예, 속사포 하시잖아요. 아이고, 난 저기 저 꼭대기로 올라갈 거야. 아무리 높고 어려워도 난 저 꼭대기로 올라갈 거야. Let's go. 올랐다가 내렸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면 되니까요. 혹시 제목이 뭔가요? 이게 비트코인한 노래예요. 그 자꾸 올랐다가 내렸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가 사면 다 물려요. Say 올라. 싹 다 물려 있구만. 아, 나 올라가고 싶은데. 아, 하여튼 오프닝이 좋네요. 맞아. 아 근데 이게 진짜 있었던 기사, 저기 질문 내용이라고 합니다. 네. 저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유, 그러니까요. 더 이 힘내서 두 분. 하겠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잘생겼다 예쁘다 하면 우리한테도 뭐 한마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도 충분히 아니, 기다려보세요. 오늘 제가 가가지고 네이버에 올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올릴게요. 아우 근데 근데 이게 유명하시잖아요, 네, 이미. 뭐야? 이쁜 걸로. 그런 걸로 근데 얘기하니까. 중요한 건 이렇게 이쁜 사람들도 요즘 같은 날씨에는 꼭 이 관리를 해줘야 돼요. 뭐죠? 얼굴. 아니, 피부 관리?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피부 관리. 피부 관리보다 아니죠. 더 중요한. 왜냐면 우리 방송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뭡니까? 목소리죠. 그렇죠. 목소리. 요즘에 미세먼지가 아주 판을 쳐가지고 조금만 뭔가 목이 안 좋, 좀 안 좋다, 날씨가 안 좋다 하면 목이 확 가요. 맞아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겨울철이 되면은 대기질이 안 좋다라는 뉴스가 많이 보이잖아요. 맞아요. 특히나 뉴스에서 대기질의 좋고 나쁨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때 높은 건물이 뿌옇게 보이는 화면들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많이 보셨죠? 근데요. 그것보다도 이 남산타워를 확인하면 그날의 미세먼지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요? 네. 서울의 랜드마크이자 대표적인 관광 명소 남산타워. 밤이 되면 아름답게 빛나는 이 남산타워 조명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붉은색은 위험으로 대기오염 경보 발령시 켜지고 파란색은 안심으로 대기질이 좋은 날 밝혀집니다. 또 초록색은 보통, 노란색은 나쁨을 뜻한다고 하네요. 진짜 신기하다. 저는 약간 이렇게 불빛이 예뻐가지고 그냥 보기 분위기 좋다고 내려고. 분위기 내려고 저렇게 한 줄 알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걸까요? 이 서비스가 2011년 5월부터 시작이 된 서비스예요. 11년이었네요. 시민들에게 대기 오염 정도를 아주 빠르게 알리기 위해서 시작이 됐는데요. 뭐 아시는 분들이 많지만 아직까지도 지금처럼 이렇게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저희가 준비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유튜브 사진관에서는요, 바로 서울의 상징이자 시민들의 힐링 명소 남산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뉴스와 함께 떠나는 추억 여행,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VCR 스타트! 지방에서 살다 보면은 남산에 대한 동경이 있어가지고 어떤 맞아 이쁘고 TV에 막 나오니까 가보고 싶고. 네, 저희 이거 생일 때 그 남산에 와가지고 자물쇠를 채워가지고 추억이 저도 서울 상경에서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이 남산이었거든요. 어머, 누구랑? 혼자는 잘 안 갔을 텐데. 한라산 오빠? 당황했다. 어머니 보고 계시죠? 예진이 남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한번 살짝 물어보세요. 남자끼리 산에 와서 이게 뭐하니. 그렇죠. 똑똑하네. 센스 있으시네. 서울특별시 중구와 용산구의 경계에 있는 산, 남산은 남산 서울타워, 팔각정, 봉화대 등 서울의 랜드마크가 모여있는 곳이자 우리 민족의 뿌리 깊은 역사를 지닌 산인데요.
시대별 남산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왔을까요? 먼저 50년대로 떠나보시죠. 우남정 낙성. 서울 시내 남산 꼭대기에 우남정이라 부르는 아담한 정자가 지어져 11월 18일에 낙성식을 거행했습니다. 우남정? 서울 시가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남산 상복에 이대통령학과의 아우를 따서 지은 이 우남정은 시민들의 안식처인 동시에 한국을 찾아오는 외국인들에게 수도 서울 관광의 조망대가 될 것입니다. 아, 지금의 팔각정이 예전에는 우남정이었네요. 이름이 바뀐 거였구나. 근데 이름이 왜 바뀐 거예요? 그건 제가 알아봤어요. 어떻게인데요? 자, 사실 팔각정은 그 이름이 여러 번 바뀌었거든요. 네. 조선 초기에 태조가 조선의 도읍을 개성에서 한양으로 옮기면서 남산 정상에 목멱신사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이곳은 나라의 평안을 비는 제사가 행해지는 국사당으로 사용됐는데요. 자,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조선 왕조의 성지나 다름없는 이곳을 없애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조선 총독부가요, 남산 정상에 메이지 일왕신을 숭배하는 신궁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진짜. 이 드라마에 나와서 삼순이 계단으로 유명한 남산자락의 그 돌계단이 당시 신궁으로 향하는 돌계단의 일부였다고 합니다. 나는 그래서 그 돌계단을 안 가잖아. 난 케이블카 타고 가. 난 그거 진짜 일부러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안 가시는 거죠? 그럼요. 걷기도 싫어, 짱나서. 가면 안 되겠어. 자, 광복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남산 정상에 우남정이 세워졌지만 1960년 4.19 혁명 때 철거됐습니다. 자, 그리고 1968년 11월 11일 다시 팔각정이라는 이름의 정자가 건립되고 지금까지 그 이름과 모습을 유지하면서 시민들의 쉼터가 되고 있는 거죠. 남산 정상에 올라가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진짜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남산 하면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상징이 있죠. 바로 이겁니다. 남산의 케이블카. 케이블카네요. 예전에는 그렇게 불렀죠. 케이블이 아니라 케이블카. 서울 명물의 하나로 남산의 케이블카가 등장했습니다. 남산 약수도 앞에서 팔각정까지 605m에 이르는 거리에 2대 케이블카가 가설되어 서울 시내를 한눈에 굽어보고 멀리 굽이쳐 흐르는 한강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또 여러 대가 있는데 저 때는 지금 딱 2대만 운영이 됐다고 해요. 1962년 처음 개통된 남산 케이블카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객용 케이블카거든요. 자, 회현동 승강장에서 남산 꼭대기까지 거리가 605m인데 초속 3.2m의 속도로 운행이 됐다고 합니다. 처음 개통했던 당시의 요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예요? 어른 기준으로 왕복 티켓이 400환 정도 된다고 합니다. 400환이면 400환.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왕복이 13,000원인가 그럴 거예요. 맞아요, 맞아. 야, 60년 동안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네요. 그러니까. 400환에서 13,000원까지. 야, 진짜 단칸빵에서 옥탑빵. 빵빠라빵. 근데 이 남산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에 도착하면 여기를 안 둘러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남산의 서울타워인데요. 서울의 상징이자 또 시민의 자랑이기도 하죠. 1980년 서울타워가 첫 공개되던 현장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서울타워 공개. 이제 좀 익숙한 모습이 나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서울 남산에 있는 해발 479.7m의 서울타워가 공개됐습니다. 아니 근데 80년대인데도 서울에 고층 빌딩이 엄청 많네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발전을 막 하기 시작했나 봐요. 서울의 새 명소로 등장한 이 탑은 연건평 4,139평, 탑 자체 높이 236.7m로서 모스크바 타워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탑이며 동양 최고의 탑입니다. 야, 당시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탑이었네요. 아, 좀만 더 높여서 진짜 탑이 돼버리지. 그래도 동양 최고니까. 네. 그렇죠. 30층 고층 빌딩들이 성냥갑처럼 보이고 도로의 차량 물결이 개미처럼 작게 보입니다. 이렇게 시민과 함께하기 시작한 서울타워는 시대가 흐르면서 그 모습도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20여 년 전인 2000년에는 새 주인을 찾으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다고 하는데요. 그 시절 서울타워의 모습을 함께 감상하시죠. 20년 전의 서울타워네요. 서울 한복판에 우뚝 솟은 서울타워. 해발 240m 남산 위에 같은 높이로 세워진 서울타워는 수도 서울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동양 최고의 전망대입니다. 이야. 맑은 날은 멀리 개성 송악산까지 관측이 가능합니다. 답답했던 그런 생활 속에서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와서 그 서울 시내를 한눈에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아주 마음이 평안해지고 좋습니다. 서울 춘동에서 왔는데요. 우리 집도 보이고 높은 빌딩을 보니까 아주 재밌었어요. 맞아요. 저 때 저런 데 올라가면 우리 집이 어딨나. 맞아. 이렇게 눈 씻고 막 지금도 찾아갔잖아. 그래요, 지금도. 집이 보일 정도면 잘 사는 거죠. 맞네. 큰 건물. 360도를 도는 꼭대기의 회전 전망대는 40분 만에 서울의 동서남북을 속속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서울타워를 찾는 관광객은 하루 평균 3천여 명. 하루에 3천여 명? 지난 80년 일반인의 관람이 허용된 이후 지금까지 1,90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15%는 외국인들입니다. Very interesting. We can see all around Seoul, the north, the south, the east and the west. 게다가 지구촌의 문물을 생생히 보여주는 민속박물관 등 다양한 부대 시설을 갖춰 좋은 학습장 역할도 했지만 시설이 낙후됐다는 지적 또한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타워 운영에 들어간 YTN은 시설 고급화 전략으로 관람객 확충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지난 20년간 서울을 상징하는 명소로 자리 잡아온 서울타워. 새천년 새 주인과 함께 세계적인 관광지로 거듭 태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박기천입니다. 이야, 이 남산타워를 YTN에서 관리를 하는 거였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모를까 봐. 한번 짚어주셨군요. 20년 전에 YTN에서 관리를 하면서 더 뭐 안전해지고 더 뭔가 시설들이 더 관리가 잘 돼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레스토랑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YTN을 대표하는 유튜브 팀이 한번 사랑하는 사람들과 갔을 그러게요. 때 YTN에서 좀 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서도 한번 다 모여가지고 식사해도 그럼 좋겠다. 가격이 좀 세거든. 음식을 우리 50% 해줘요. 사장님 사주세요. 자, 이렇게 타워가 개방되고 시민들의 발걸음이 잦아지면서 남산 일대에는 수많은 편의시설들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자, 전방을 방해하는 건물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오니까 1990년에 서울시가 남산 제 모습 찾기 정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과거 뉴스와 함께 그 내용을 함께 만나보시죠. 서울의 얼굴과도 같은 남산의 제 모습을 찾겠다고 한 서울시의 발표가 있은 후 이곳 남산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한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남산 제 모습 찾기의 일환으로 1994년에 남산에 있던 외인 아파트라고 있었거든요. 그 아파트를 철거하기도 했습니다. 1972년 외국인들을 위해 지은 이 아파트는 남산의 자연경관을 해치는 건물로 그동안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저 산을 저렇게 가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안 예쁘다 저렇게. 보기 흉하구만. 그럼 안 좋아. 결국 서울 정도 600년을 맞아 남산 제 모습 찾기의 하나로 22년 만에 철거되는 운명을 겪었습니다. 이야,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네요. 네, 무너지네요. 이렇게 해서 남산은 본래의 모습을 되찾았고 잘못된 도시계획은 바로잡게 됐습니다. 이야, 멋있다. 영상 보니까 또 남산 가고 싶네요. 그러니까. 그 오빠랑? 남산 오빠 제주도 오빠 한 분이신가요? 한라산에서 정말 이쪽으로 오신 건가요? 언제 저는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한라산 오빠에서. 아니, 근데 사실은 뭐 이게 사랑하는 사람과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남산을 찾는다는 게 가려고 준비하는 과정이 설레인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애진이 핸드폰 꼭 보세요. 누군지는 알아야죠, 엄마가. 네. 나 때는 말이죠. 그 남산에 누구나 자동차로 운전을 해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약간 이렇게 남산에 드라이브 갈래? 이런 게 있었어요. 90년대 후반만 해도. 근데 지금은 버스만 다니잖아요. 맞아요. 그때가 좀 더 편하긴 했어요. 왜냐면 남산 가기가 쉬웠거든. 쉬웠어. 거의 꼭대기 근처까지 딱 가가지고 살짝만 걸어 올라가면 되는데 지금은 좀 밑에서 많이 걸어 올라가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남산 갈 때 데이트 룩이 있잖아요, 우리 여자들은. 구두를 못 신어요. 계단 계단이 올라가야 많아가지고.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옷은 예쁜 거 입었는데 막 낮은 운동화 같은 거 신어야 돼서 되게 속상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헤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남산에서요? 좀 만나자 하는데 갑자기 남산 가자 그래가지고 다 이쁘게 신고 왔는데. 그러니까. 아예 가백이고. 화장 다 넣고. 맞아. 이 자식을. 이 자식을, 센스 없는 이 자식을. 확실하게 자기 여자가 아니라면 남산에 들어가지 마세요. 돈가스만 먹고 내려오세요. 맛있겠다. 자, 기수 씨한테 이 남산의 예전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2005년에 드디어 남산의 도로가 자동차가 아닌 시민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뉴스로 만나보시죠. 5월 1일부터 남산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국립극장에서 남산도서관을 지나는 남측 순환로 3.1km 일방 통행 구간에 승용차와 택시 통행이 전면 통제됩니다. 저 때부터였구나. 이에 따라 지난 91년 차량 통행이 금지된 북측 순환로와 함께 남산을 오르는 도로 모두 자동차가 주인이 아닌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대신 남산 주변을 돌아 서울타워까지 운행하는 천연가스 버스가 도입돼 시민들이 남산에 접근하기는 보다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충무로역과 동대 입구역을 지나 국립극장은 물론 대중교통망이 없었던 케이블카 정류소와 애니메이션 센터도 버스로 찾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지난 68년 남산공원에 설치한 철조망 전체의 절반이 넘는 14km 구간 울타리를 걷어내 야생동물의 이동을 돕기로 했습니다. 여긴 공원이고 시민들의 숨 쉬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걸어서 다니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서울타워도 새로워집니다. 지난 75년 문을 연 지 30년째 접어든 서울타워는 오는 10월까지 리모델링 작업에 들어가 공연장과 갤러리를 갖춘 종합문화공간으로 시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계획입니다. 자, 리모델링을 통해서 서울 남산타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만나볼까요? 노랑, 빨강, 파랑, 보라. 갖가지 색깔을 꽃처럼 피워내는 야간 조명. 매일 밤 정시부터 5분 동안만 볼 수 있는 N서울타워의 자랑입니다. 그렇죠. 남산 하면 또 야경이죠. 그렇죠. 날씨는 추워도 야경을 카메라에 담는 재미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금가루를 뿌린 듯 곱게 단장한 서울의 상징. 꼬마들은 넋을 잃고 바라보고 연인들에게 밤 풍경은 그야말로 황홀경입니다. 옛날보다 조명도 더 멋지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더 많이 온 것 같고 남산타워가 조명이 여러 가지 색으로 바뀌잖아요. 그런 게 너무 멋있어요. 지난 9일 N서울타워가 개장한 이후 남산에서 바라보는 야경에 반한 손님이 부쩍 늘었습니다. 주말에는 4,000명 정도가 오시고요. 평일에는 2,000명 정도가 오고 계세요. 근데 특히나 이제 달라진 야경, 그런 조명도 좀 어둡게 해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시고. 저거 야경 함께 보고 있으면 없던 사랑도 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빠랑 올라가서 사랑이 피어난 거 아니에요? 경험담이시네요. 맞아요, 맞아요. 원래는 썸이었는데 연애하면서 내려왔어요. 맞아요. 이게 솔직하게 나오잖아요. 그치. 네. 포기했어요, 이미. 그냥 갈 리가 없다니까. 너 같은 우리 친구랑 남산 가니? 아유 귀찮게 거기 남산은 저기 썸남이랑 가야지. 그러니까. 맞아요. 저렇게 남산타워가 달라진 뒤에 야경이 너무 예뻐서 확실히 낮보다는 밤에 더 많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에도 많이 다녀오세요? 아 그러시구나. 저는 네. 형님 말문 막히는 거 처음 봤어요. 네, 이게 아니 이제 집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니까 그쵸. 너무 감동해서 말문이 확 막히네요. 그치. 먹먹해진다고 하죠. 목이 메인다. 항상 그 사람을 생각하면 먹먹해지는 거죠. 맞아. 네, 저도 목이 메이는 이런 거고. 순발력이 필요한데. 진짜. 다음에는 이렇게 받아야 되겠다. 아까 다 인정해버리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발력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 오빠가 옆에 없으니까 문제죠. 2명이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아 그쵸. 네, 2명 올라갔거든요. 네. 이렇게 오랜 시간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명소 남산에서는요, 다양한 행사도 열렸다고 합니다. 캐릭터 가면을 쓴 시민들이 한껏 들뜬 표정으로 출발선 앞에 모여 있습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남산공원 산책로를 향해 힘찬 발길을 내딛습니다. YTN 서울타워 플라자 개관 첫 주말을 맞아 캐릭터와 함께하는 걷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남산공원 100번 광장에서 플라자까지 1.7km. 모두 1000여 명의 시민이 만화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캐릭터들과 함께 끝없이 줄을 지어 올라갑니다. 약간 헬로윈데이 같기도 하고요. 분장한 게, 그쵸? 네. 일정도 하고 가면 쓰고 걷는 것도 재밌었어요. 힘들긴 한데 캐릭터 쓰고 엄마 아빠랑 같이 하니까 재밌었어요.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만 같아 평소와 같은 산책로도 오늘은 다르게 느껴집니다.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고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에는 또 더 우리 친구들하고 다 오고 싶어요. 도착지인 서울타워 플라자에도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신기한 올레드 터널에 넋을 놓고 탁 트인 광경에 또 한 번 감탄합니다. 근데 확실히 볼거리나 즐길 거리가 많아졌다는 느낌이 드네요. 산책도 할 수 있고요. 좋은 경치도 볼 수 있고 안에 신기한 시설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거 볼 수 있는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40년 만에 숨겨진 공간이 공개된 YTN 서울타워. 시민들은 서울 속 산책과 관광의 명소로 다시 한번 자리 잡은 남산에서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남산이 우리 국민뿐 아니라 세계인이 사랑하는 글로벌 관광 명소로 거듭날 수 있었던 건 드라마의 힘도 컸는데요.
2005년 시청률 50%를 돌파하며 소위 대박을 터뜨렸던 로맨스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 야, 50%나 됐었어요? 야, 저 때 당시에는 맞아. 시청률 가능했죠. 한 15년 전만 해도. 여주인공 김선아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혼자 남산을 찾아 케이블카를 타고 전망대를 오릅니다. 현빈과 사랑을 확인하는 장소도 남산입니다.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하다 키스를 나누는 계단은 일명 삼순이 계단으로 불리며 한동안 많은 연인들의 데이트 필수 코스가 됐습니다. 저 유명하죠. 저 장면 이후로 이제 연인들이 막 가위바위보 하면서 계단 올라가고 그런 걸 했었잖아요. 네. 10년이 지난 지금 서울의 대표적인 데이트 명소로 빼놓을 수 없는 곳은 남산 서울타워. 화창한 봄날을 만끽하려는 등산객부터 드라마를 보고 온 관광객까지 서울타워 주변은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입니다. 특히 별에서 온 그대, 꽃보다 남자 등 한류 바람을 일으킨 드라마들 덕에 주인공들이 머물렀던 곳은 이제 명소가 됐습니다. 一个就是这个来自星星的你的主角他们坐的位置嘛，我们还反正总体来说都很好，只是这边可能更有点意义一样。 테라스를 가득 수놓고 있는 명물 사랑의 좌물쇠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의 모습은 이제 흔한 풍경입니다. 야, 저 자물쇠 다들 걸어본 적 있으시죠? 아니 뭐 우리가 못 걸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것까지 조혜진 아나운서가 다 걸고 왔죠. 그렇죠. 서너 개라고 했으니까. 네. 제가 다 세 분 목까지 다 걸고 왔어요. 이름 다 제 걸로 했어요. 이름은 하나인데 자물쇠를 여러 개. 아유 민망하네요 정말. 날씨가 좋아서 꽃 구경도 하고 자물쇠 걸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서 왔어요. 사랑의 좌물쇠는 여러 작품에서 연인들이 사랑을 나누는 장면의 배경이 되면서 외국 영화에도 등장했습니다. 태국 남녀의 좌충우돌 한국 여행기를 그린 로맨스 코미디 헬로 스트레인저는 남산이 주요 촬영 장소가 되면서 태국인들의 한국 관광 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서울의 한가운데서 도심 속 오아시스 역할을 해왔던 남산. 한류 드라마와 각종 영화에서 사랑의 무대가 되면서 이제 국제적인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야. 아 정말 남산 너무 좋죠. 네, 그 그렇죠. 애국가 이전에도 나오는 그러니- 냄새의 철소나무 박효신 버전. 철감을 드는 듯. 오, 예. 잘한다. 예. 우와. 잘한다. 아 박효신 씨 감사해요. 팬입니다. 예. 아니, 방송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 진짜 많이 배우고 있어요. 2주차 되니까 또 우리 선배님께 또. 그러니까요. 라떼 예. 죄송한데 너무 배우기만 할 거면 돈이라도 내고 배우세요. 저는 YTN 주잖아요. 그 많이 안 주단 말이에요. 솔직히 얘기해. 추가로 조금 주세요. 추가로. 추가로, 네. 남산의 진짜 매력에 푹 빠진 오늘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유튜브 사진관 이번 시간은 뉴스와 함께 남산의 역사를 알아봤는데요. 자, 사랑도 추억도 좋지만 환경을 위해서 이제는 남산 담벼락에 자물쇠를 좀 그만 걸고 대신 마음의 자물쇠를 걸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죠. 아, 좋네요. 좋아. 네, 이렇게 남산은요, 우리 민족의 역사는 물론이고 또 시민들의 추억이 가득한 곳이죠. 하지만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은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겼다고 해요. 하지만 남산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쉰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많이 사랑해줘야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튜브 사진관이었습니다. 뉴스의 바다를 끝없이 떠다니는 본격 뉴스에는 유튜브. 오늘의 항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한 주 동안 유튜브 타고 신나게 돌아다니며 재밌는 뉴스 가득 싣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튜브 사진관은요, 흑백 사진처럼 희미했던 여러분의 추억을 또렷하고 생생하게 되살려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도 꼭 오실 거죠? 우리는 뉴튜브! 자, 마지막 여러분들 이벤트 있습니다. 유튜브 이벤트. 뭐예요? 자, 남산에 올라가셔서 네. 조혜진 아나운서의 자물쇠를 사진 찍어 보내주신 분에게 3분을 추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선물을 쏘겠습니다. 나도 빨리 찾으러 갈래. 찾아라! 조혜진의 자물쇠! Y2K 패션이 유행할 거라고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Y2K가 뭐예요? Y2K 모르세요? 네, 뭐예요? Year 2000.
네? Y2K. 역시. 아,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남산 가고 싶네요. 그 오빠랑. 남산 오빠 제주도 팬분이신가요? 자, 한라산에서 정말 이쪽으로 오신 건가요? 언제 저는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한라산 오빠에서. 어머니, 예진이 핸드폰 꼭 보세요. 누군지는 알아야죠, 엄마가. 예.